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주도하여 강범위하게 허위 입학이 이루어져서 모집 인원의 약 10%에 달하는 신입생을 허위 입학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민주의 문을 통과한 첫 보수 대통령이기도 한데 모든 국민이 광주 시민이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호남 민심을 둘러싼 여야 경쟁을 포함해 지방선거를 앞둔 전국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이 자유민주 헌법 정신 그 자체이자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던 후보 시절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7차례 손질한 6분 분량의 5.18 기념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5월 정신과 통합이었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졌다는 일부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엔 아예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자체라고도 강조했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던 후보 시절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호남을 향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산업 고도화로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고 올해 초 광주 시민에게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마음도 변치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비한 원고에 없던 마무리 발언까지 현장에서 추가했습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35차례 등장한 자유가 이번 기념사에서도 12차례로 가장 많이 거론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히 누리되 이를 지키고 확대할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보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족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고 또 민주의 문도 지났습니다. 새 장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한 광주행 KTX 특별열차에서도 거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망설이는 기색 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양쪽 유족과 맞잡은 손을 흔들며 마스크가 들썩일 정도로 힘차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념식 식순에서 빠지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가 보수 정부에서 처음 재창으로 불린 겁니다. 대통령과 장관들, 여야 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부른 75초 노래는 단연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민주의 문도 통과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시위대에 막혀 추모탑에 접근도 못했는데 이번엔 유족과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고 늘 차량으로 식장에 곧장 진입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용 헬기 대신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새 정부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10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통합, 원팀 행보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유가족과 비공개 면담에서 5월 정신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매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의 표정으로 시선이 쏠리기도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묘지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지만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 호남 표심 잡기 경쟁에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한 국민 통합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일단 환영은 한다면서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5월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신군부 대신 신검부가 등장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신검부의 등장을 경계하면서 저희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국민들께 드립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은 학살 세력, 군사 정권의 후예라며 5.18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네. 민정당, 군사 정권의 후예들인데 진정으로 반성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진상규명에도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곧장 막말로 규정하며 국민 갈라치기가 퇴행적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광주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호남 표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점하며 흔한 복합 쇼핑몰 하나 세우지 못했다면서 예산 폭탄을 떨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독점 정치가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저는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매듭 짓고 윤석열 정부 독선을 막아내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호남 민심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중도 표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경쟁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모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관심입니다. 당에선 인사청문회 뒤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6일 지방선거 앞두고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지명 47일 만에 이뤄집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의원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임명 찬성이 높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지 말라면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도수 총리 후보는 벌써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표결 방향을 정합니다. 인준 부결에 무게가 더 실리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일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총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론까지 당내 의견을 엇갈립니다. 지금 여론도 그렇고 당내 이제 흐름도 그렇고 두 갈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총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그걸 좀 봐야 되겠죠.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이 6일 지방선거 전 전국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사이 각종 의혹에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총리 인준의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오후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담 이후에 발표할 공동선언문도 완성 단계입니다. 한미 정상은 경제 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함께 일정을 진행합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오는 20일 오후 늦게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정에는 윤 대통령도 동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후 1시 반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습니다.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에 이어 5층 집무실에서 바로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한미 정상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까지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 안보 협력 이슈, 인도 태평양 영내 협력 아젠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발표할 공동 선언문은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 선언문이라든지 양국이 토의해서 합의하고 또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 단계에. 한미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기술동맹이 선언될 전망입니다. 공식 만찬에는 10대 주요 기업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스포츠계 인사들까지 우리 측은 50여 명, 미국 측은 3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경제 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각각 하루씩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이 협의체가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되는 것을 놓고 국가안보실은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지 중국을 배척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안을 전후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교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제는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입니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 회담에서 확실하고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액션 플랜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전략 도발에도 대비합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 정상이 일정을 바꿔 즉시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한 플랜 B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북 방역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북한의 반응이 없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즉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중용된 것입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한동훈 장관. 하루 만에 전격 단행된 법무검찰 고위간부 인사 역시 색깔은 분명했습니다. 핵심 요직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과거 한 장관 밑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3차장을 지낸 뒤 연달아 좌천됐던 특수통 검사입니다.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각각 특수 1부장과 3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각각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남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검에서 각각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권순정 부산 서부지청장과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도 각각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했고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처럼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빚었던 인사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줄곧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좌천당했다고 주장해온 한 장관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보직이 채워지면서 차기 총장 인선과 이어질 추가 간부 인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노골적인 내편 인사라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전 정권 산업부에서 찍어내기 인사가 있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제외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달 초 모두 마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들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산업부 인사를 담당하던 실무라인부터 책임자인 장 차관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실무라인에 가까운 당시 산업부 인사 담당자 김모 국장은 최근 3차례 연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국장뿐 아니라 다른 핵심 피의자들도 대부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 인사를 소통해온 손모 과장과 실제 호텔로 산하기관장들을 불러 사퇴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온 국장급 인사 박모 정책관, 나아가 윗선인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까지 이번 달 초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백운규 전 장관뿐입니다. 검찰은 최근 백 전 장관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당시 탈원전 정책 추진 담당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백 전 장관의 사퇴 종용 지시 정황이 담겨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수사 자료까지 분석하면서 사실상 백 전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도 소환해 당시 산하기관장들 사퇴를 압박하도록 지시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고발 접수 3년 만에 재개된 검찰 수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닿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직무 수행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을 말하죠.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LH 사태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국무위원 후보들,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죠. 지난해 4월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에 내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200만 공직자들이 적용 대상인데 이해충돌이 우려될 때 신고를 미리 하거나 가족 채용이 제한되는 등의 10가지 행동 기준이 제시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LH 사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 등을 오간 행적,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에는 모두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에 본격 시행됩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에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 모두 10가지 행동 기준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도 대상인 만큼 다음 달까지 신고 제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익위가 법 시행 전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10,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사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최근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신입생 정원이 줄줄이 미달하는 대학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가족과 지인 등록금을 대신 내게 해서 가짜 신입생 130여 명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김포대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김포대학교. 전체 재학생 수는 2,500여 명으로 매해 신입생 1,000여 명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모집 정원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신입생들이 학기 시작과 동시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당시 신입생 정원이 대거 미달하자 대학 이사장 지시로 부총장과 입학 관련 팀장이 교수와 교직원들을 불러 모아 신입생 충원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허위 입학생을 의미하는 이른바 총알을 사용해야 한다, 교직원 사모님들도 준비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과 지인들까지 동원해 등록금을 대신 내준 후 입학 직후 자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짜 신입생들을 충원했습니다. 이렇게 모집한 신입생만 무려 136명. 이 가운데 이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60대 노인까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신입생 허위 충원에 관여한 교수 8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학교 차원에서 이뤄진 범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말 대학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현직 이사장 70대 A씨 등 관련자 3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주도하여 강범위하게 허위 입학이 이루어져서 모집 인원의 약 10%에 달하는 신입생을 허위 입학시켰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장관 청문회 때마다 주요 논란 가운데 하나가 자녀의 고교 시절 작성한 논문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로 무임승차하거나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 게재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고등학생이 쓴 해외 논문 가운데 13%가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논문의 적법성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써서 해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얼마나 많을까? 2명의 연구원이 최근 20년 동안 국내 213개 고등학교 학생 980명이 쓴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558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58건 중 72건, 즉 13%가 돈만 내면 특별한 심사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부실 학술지 게재 비율을 학교별로 살펴보니 영재고가 5.9%, 과학고 10%, 자율고와 외고 일반고는 22.4%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 학술지에 고등학생이 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에 출간된 16편의 고등학생 국제 학술 논문 중 37.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실 학술지의 연구를 게재하려는 시도 자체가 연구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런 관행이 교육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질문을 좀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함께 저자로 등록된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33개의 논문 중 96건이 부정으로 판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서는 고등학생끼리 논문을 작성한 경우나 연구소, 대학 소속으로 쓴 경우 등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직접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직접 썼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탈적 저널에 게재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또 그중에서는 심지어 국가 부처의 연구지원 사업 산하로 작성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논문을 쓴 학생 저자의 67%가 추가적인 연구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문 작성이 대입을 위한 단발성 수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반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컴퓨터공학과 의학 분야의 논문도 많아 인기학과 입시 맞춤용으로 조작된 위조 논문이라는 깊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우리에겐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로 익숙하죠. 배우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주변 시설물도 여러 들이받았는데 변압기가 손상돼 일대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서서히 대로로 들어서는 검은 SUV 차량. 갑자기 휘청이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날린 배우 김세론 씨였습니다. 이 변압기가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앞부분에 끼어진 이 어떤 부품하고 같이 여기 기근에 깔려 있었어요. 김 씨는 가드레일과 가로수뿐 아니라 변압기까지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3시간 반가량 일대 전기가 끊겨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오전에는 3-4시간 정도 장사를 못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오전 손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 인근 가게들 전부 냉장고나 냉동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전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피해를 입었을까 봐. 김 씨는 사고 뒤에도 계속 운전을 이어갔고 강남 일대에선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반복해서 접수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고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에는 김 씨 말고도 동승자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대신 체열을 통한 정확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수십조 원이 말 그대로 증발한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냉각기를 겪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는데 이번은 어떨까요?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99.999% 넘게 폭락한 이른바 루나 사태. 한때나마 주목받았던 코인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만도 못한 신세로 몰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휘청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정점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동조화 흐름을 보였던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이 반등했지만 비트코인은 가까스로 보합세 정도를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 한국산 코인으로 인해서 미국인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해왔다는 점을 두고 조만간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반면 단기간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일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조차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가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함부로 매수하는 행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 가치를 갖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라는 이름처럼 기존 화폐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감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거래에 쓸 수 없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일반 거래에는 비트코인을 쓰기에는 전기세도 너무 많이 나가고 효율성도 너무 안 나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여전히 제도권의 바깥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탈중앙화를 앞세워 단기간에 자산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 하지만 역설적으로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포플레스 코리아 대표를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루나와 테라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는 권 대표에 대한 고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루나 테라 투자자 1,600명이 넘게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도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신규 발열자가 또 20만 명이 넘게 나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기 대응 능력이 미숙함 등을 거론하면서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호전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16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발열 환자가 23만 2천여 명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 6명 늘어나 누적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고령층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비중도 높습니다. 16일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56명 가운데 61살 이상이 17명, 10살 미만은 9명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비활동성이 방역 사업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 강화도 지시해 다음 달 열릴 당 전원회의 등을 계기로 일부 간부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행동에 대한 방치를 허용하지 말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투쟁 열도를 앙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눈에 띕니다. 또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이행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택 격리 치료를 진행한 이후부터는 5월 13일 경부터 현재 100명 내지 120명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위기 상황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시간을 갖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여의치 않으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코로나19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직후 바로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러시아에도 긴급 지원을 요청했는데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은 북한에 화물기 석대 분량의 의약품과 긴급 방역 물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비행기의 기종과 항로까지 확인됐고 중국 의료진이 탔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 한 번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这几天朝鲜有没有提出这种要求？关于你提到的具体的问题，我还不掌握具体的信息。 중국이 북한에 1차로 지원한 물품은 약 150톤 규모로 5톤짜리 중형 트럭 30대 분량입니다. 긴급 물품을 각지에서 구해 선양 공항에 갖다 놓는 데만도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북한이 이미 지난주 10일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날부터 평양이 봉쇄됐다는 지난 11일 YTN의 최초 보도 내용과도 시점이 일치합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북한이 봉쇄령을 내린 뒤 곧바로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이번 주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모르굴로프 차관이 북한 대사의 방문을 받고 코로나19 사태를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거듭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have unchecked transmission. There's always a higher risk of new variants emerging. 라이언 팀장은 특히 북한이 현재 가용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데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주권국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But WHO bears no particular power and would not and cannot intervene in a sovereign state without the express wish and intent and invitation of that state. But other states may wish to work with the two countries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is global effort. 거브러 여수수 WHO 사무총장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Particularly because the population is unvaccinated and many have underlying conditions putting them at risk of severe disease and death. WHO는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와 기저질환자, 노인들에겐 중증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유엔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우리가 무량하고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5.18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념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 다정한 친구, 따뜻한 이웃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함께 그 슬픔과 상처를 감싸고 위로하며 희망 가득한 5월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네, 그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정치권이 총집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여권 전체가 총집결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이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직접 오늘 현장에 참석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어떤 논쟁이 근 한 10년간 계속됐고요. 그건 역사라는 건 사실상 전진을 해야 되지 다시 뒷걸음질 쳐갖고 이 사람들의 어떤 공유한 이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 뒷받침을 그냥 깨버리는 건 그건 그야말로 역사의 퇴보였다. 그래서 일견 보수 정권이 지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상쇄하고 그런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전진의 역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식을 함께 더불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어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퍼포먼스를 좀 벌였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대통령이 비서실,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는 대통령실의 모든 비서실을 다 대동한다든지 또는 집권 여당 의원들을 함께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뭐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번만큼은 꼭 그렇게 하자라는 의지가 돋보였고 또 그 어떤 요청에 대해 당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발걸음이 이제 다시는 그 역사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네, 취임 후 국가기념식, 첫 국가기념식이기도 하고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 9번째 광주행으로도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실은 뭐 협치나 통합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여권 인사들이 참석을 하고 또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제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려들 국민들의 그런 우려가 좀 일부분이나마 좀 불식된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광주 정신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의 그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5월 정신을 다시는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보수 정권 출신의 대통령이 5.18의 역사적인 어떤 위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성찰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향후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헌법 정신 그 자체인 5월 정신을 훼손하거나 또 5.18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망언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점에서 오늘 뭐 모든 국민들, 보는 국민들이 다 기분 좋게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기념사를 관통하는 화두는 말씀하신 대로 통합 그리고 5월 정신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발언 중 방금 마지막 대목,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이다. 이건 사실 애초에 기념사 원고 없었던 이른테면 이제 애드립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좀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에 갔을 때 베를린 시청 앞에서 한 연설의 한 대목,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말이었는데 지금 자유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즉 모든 자유시민은 어디에 살든 베를린 시민이다라는 말로 베를린 특히 이제 서독 그 국민들에게 베를린 시민들에게 우리는 당신 편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바로 모든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라는 말로 이제 그 인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제 제가 기억나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정근하 조선대 교수가 쓴 논문인데 왜 5.18 민주화 운동은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되돌아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5.18 자체의 어떤 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광주 전남인들이 당사자주의를 처음에 너무 많이 그 주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 전 국민 내지는 세계의 정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논문으로 이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한 어떤 답, 그러니까 광주민들이 아니라 또 전남민들, 호남민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대통령, 그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입니다라는 어떤 말로서 그러니까 5월 정신을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이게 2011년도에 유네스코의 세계 그 기록유산에 등재도 됐거든요. 전 세계인들이 그 정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로서 함축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굉장히 저는 울림이 큰 그런 그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메시지도 울림이 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유족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던 점, 그리고 민주의 문을 통과한 것도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역대 대통령들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예 뭐 빼고 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이 5.18 민주 기념식에서 부르는 게 사실은 뭐 일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뭐 그 임이 누구냐, 뭐 이게 색깔론으로 또 이게 가기도 하고 네. 또 5.18을 둘러싼 극우 보수 세력들의 어떤 그 공격들도 집중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점을 좀 이번에 한번 좀 뛰어넘었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특히나 국회의원들까지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전원 이제 참석을 하는 그런 모양새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이런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어떤 재창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이제 없을 거다.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게 했던 면이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이거는 뭐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섰구나.
좀 그런 점에서 좀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점이 들고요. 특히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이게 재보궐 선거 이제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어떤 소위 기획 행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좀 후속 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서 오늘의 그런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었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앞으로 역사에서의 큰 울림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후속 조치를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후속 조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대목이겠죠.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수록에 담느냐. 그 부분에 이제 직접 언급을 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민주당도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하고 있고 대통령이 언급한 건 뭐였냐면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우회적으로 좀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유감일 것까지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도 공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5.18에 내려가기 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요. 네. 중요한 건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한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또다시 언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개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개헌에 대한 문제라는 건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뒤처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일단 그 당시에 전국 지방 동시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가 정착되어 있는데 그 정신이 당겨져 있지 않은 점, 영토 확장에 대한 문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지 아니한 문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누적돼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특히나 이제 물론 개헌 그러면 언제나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체제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이 문제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민주당과 함께 이 헌법 정신에 어떻게 수록할 것인가, 그럼 원포인트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헌이라면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또다시 언급하나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취임사에서 통합이 없었다라고 굉장히 섭섭해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프로세스로 나타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이 좀 화면에 지나갔는데 이제 헌재 판단 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제 규범을 말하는데 지금 헌법 전문에 보시다시피 3.1 운동하고 4.19 민주 이념만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18 정신이 여기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헌법 수록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까지가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갖다가 뒷받침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약사항으로 또 내걸었던 게 5.18을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근데 네. 그 약속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이게 헌법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의총 열면 됩니다. 의총 열어서 당론으로 헌법 개정 시에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면은 다음에 언제 이제 헌법이 개헌이 이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로 이미 합의된 사항. 그래서 다시 이제 소위 말해서 불가역적인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부분은 하나의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또 큰 획을 걷는 그런 어떤 또 여야의 어떤 소위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좀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앞장서서 이 부분은 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워낙에 여권 전체가 이제 광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좀 표정 관리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일단은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등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또 견제하는 또 시선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광주의 학살 세력 후예라면서 진상 규명을 강조하기도 했고 좀 이런 견제의 어떤
발언들은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를 앞둔 견제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어떤 표현에 이 한계가 있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개항을 후보에 대해서 당신은 친일파 정당의 후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한국민주당이다. 위키백과에 나온 겁니다. 한국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초기에 자본가와 그다음에 지주, 친일파의 정당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미군정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반민특위도 반대를 했고요. 이 안에서 이승만, 조봉암 두 정치인이 농지개혁을 하는데도 반대를 했었던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송진우, 김성수, 조병호, 윤보선 등등 당시에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후에 민주당이 있지만 민주당 계열의 신파, 구파가 다 창당을 만들었던 어떤 정당인데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학살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학살의 후예하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당에 대해서 최소한 그리고 오늘은 5.18 이 추념을 하는 날입니다. 5.18 추념을 하는 날에 그 정당 사람들이 다 가서 함께 추념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표현을 피해야만 하는 날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리 선거라더라도 저는 레드라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야권의 원로 중에 한 명인 문희상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보여주기라도 평가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제 학살 세력의 후예라고 하는 게 관념적 무슨 맥을 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행간의 의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5.18에 대해서 망언을 했던 분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분이 공천에서 탈락됐거나 그래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했다라면은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그 전신이 과거에 민정당이었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5.18 망언과 관련된 인사들이 당내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도 정치권에 남아서 주요 지역의 도지사 후보로 공천까지 받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살 세력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DNA를 여전히 그 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민주당이 혁신을 얘기할 때 민주당 스스로 잘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판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5.18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굉장히 획기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헌법 전문에다가 5.18을 명기하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5.18에 대한 망언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아예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나온 좀 행간이 있는 배경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5.18 망할 논란을 겪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이제 강원지사 후보로 나선 점 그리고 박민식 보훈처장의 예를 들면서 이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좀 듣겠습니다. 일단 보수 정권이 지금 이례적인 어떤 행보다라고 다들 그러는데 5.18 민주화운동이 합법적인 어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은 게 어느 정권 때입니까? 김영삼 정부가 만든 겁니다. 김영삼 정부가 1993년 5월에 우리 민족의 민주화를 향한 역정에서 우뚝한 봉우리다라고 재평가해야 된다 해서 합법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가 됐고요. 아까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도 2011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문화재청 그러니까 한국문화재재단이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에 등재시킨 거고요. 그런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5.18과 관련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10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진 어떤 관계이지만 그 이전의 보수 정권들은 이재명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이나 혹은 이회창 후보 때는 이회창 당대표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5.18 행사에 참여도 했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팔을 휘두르면서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인정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일부 그 정치 세력들과 일부 의원들이 5.18과 관련해서 뭐 북한의 소행이다라든지 증거를 제대로 대지도 못하면서 극언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단 뭐 저는 김지태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유가족들이 받아들였는지 그건 뭐 추후에 또 그 표로 판단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보수 정권을 싸잡아서 계속 그 비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법무 검찰 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취임 일성도 좀 선명했습니다만 바로 인사도 단행했는데 어떤 인사의 어떤 면면을 좀 보여주시면 키워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각에선 노골적인 내편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고 뭐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느 정권이나 나랑 가까운 사람 인사하는 코드 인사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갖다 검찰 공화국이다까지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거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그 측근 법무부 장관의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검찰의 지도부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과연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자, 이때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말로 한다고 해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수사를 해 나가느냐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의 향후의 수사 행보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검수완박을 찬성하냐, 지지하냐, 반대하냐 이걸 떠나서 또 한 번의 어떤 그 검찰의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소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힘 빼기가 주로 됐다가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 들어서 다시 이제 검찰의 힘이 다시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검찰의 그 회복한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국민이 지켜볼 거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또 반면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또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문정 감찰 담당관처럼 좀 윤 대통령과 좀 대립각을 빚었던 인사들은 또 모두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지현 검사 예를 들어서 검찰 독재의 첫 희생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다른 부분들은 뭐 인사 문제니까 그럼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좌천됐을 때 지방으로 쫓겨났을 때 그런 걸로 볼지 아니면 뭐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볼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는데 네. 하나 걸리는 건 분명히 있어요. 법무부의 TF팀으로 있던 서지현 검사를 복귀하라고 한 것은 이 서지현 검사가 가지는 그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배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성비위 관련된 얘기 뭐 많이 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소위 미투 운동이 시작된 그 발화점이었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그 당사자를 다시 이제 그 TF에서 강제로 이렇게 불러온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좀 이거는 위험한 신호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좀 더 민주화되고 다양화되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서지현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서 사표까지 쓰게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만드는지는 글쎄요 뭐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분 관련해서는 일단 저도 기사를 접했을 때 3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일단 3개월은 채워주는 게 더 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서지현 검사만 꼭 집어서 원대 복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또는 검찰총장이 바뀌었을 때 파견된 그런 검사들
를 전부 원대복귀시키는 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를 꼭 집어서 한 게 아니라 파견된 검사들 다 원대복귀하라라는 지금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3개월 남은 어떤 시점에서 그 3개월에 대한 임기를 채워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통보를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갖고 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연관시키면서 그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배려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또 너무 좀 나간 게 아니냐 싶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표를 결과적으로 사표를 써서 항의하게 만든 것은 그 과정상은 저는 좀 미숙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서지현 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 점은 배려가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핵심 보직이 채워졌고 앞으로 이제 차기 총장 인선과 또 추가 간부 인사도 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식 조회수가 그 영상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관련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유튜브에 이제 한동훈 장관 취임식에 대한 이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고 누적 조회수는 뭐 100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장관 취임식이라는 걸 누가 뉴스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현상이에요? 뭘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참 신원섭판이라고 하나? 이제 뭐 외모나 언변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같은 깔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한동훈도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 다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도덕성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이 막 이제 공세를 하는데 아니 뭐 당신들 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문제야. 아, 비교를 하게 된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조회수가 높다는 게 꼭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관심이 높다는 거에 반증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 2주 동안 뉴스에 가장 많은 이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네. 그 이름이 한동훈이죠. 왜냐, 윤석열 정부의 탄생 그리고 검수완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핵심 고리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 이것이 마치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솔직히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낙마하느냐 안 하느냐고 사실상 연계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네. 자, 정권이 소위 말해서 부드럽게 출발하느냐 아니면은 여야의 충돌 속에서 출발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핵심 고리도 또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든 관심이 다 한동훈 장관에게 쏠리고 특히나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성을 할지 여기에 모든 촉각이 곤두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좀 높았던 거 아니냐. 이제 뭐 여기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그 윤태곤 실장이 뭐 한동훈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현상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현상, 무슨 신드롬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특별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돼가지고 뭔가 진짜로 너도 나도 다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바람몰이성의 그런 성격이 있었나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내정됐을 때 사실은 여론을 보면 안 좋았던 여론이 좀 더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그런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헛발질하고 이러면서 뭐 그 정도 낙마될 정도까지는 아니네. 요런 정도였지. 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 이런 어떤 신드롬으로 불었던 건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네. 뭐 현상으로까지 보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아까 5.18 기념식 얘기할 때 문희상 전 의장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문 전 의장이 또 이 부분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임명과 관련해 야권을 약올리는 최악의 인사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요 얘기 잠깐 또 들어보시죠. 야당이 제일 기피물을 일부러 골라 쓰는 것 같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협치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협치라고요. 대통령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평가 덕목은 협치예요. 그런 기준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최악이었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나는 결국 총리는
인증을 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내외 지금 엄청난 변란의 가운데 있고 위기이면서도 예. 도전의 시기거든요. 예. 그리고 첫 출발을 하는 첫 번 총리에 관해서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정략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네, 문 전 의장이 한덕수 총리 임명 관련해선 인준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까지 발언까지 했습니다만 좀 통틀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한동훈 장관을 평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이다라는 어떤 논리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드릴 말씀이 전임 정권에서 어쨌든 국회의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지켜보셨을 거예요. 장관 후보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그렇게 기피했던 인물들을 34명이나 이 전임 정권에서 장관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협치를 문희상 국회의장의 표현에 따르면 34번이나 협치를 파괴한 거예요. 그 파괴의 전통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전통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죠. 전임 정권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을 신데렐라처럼 다시 부활시켜서 이 고위직에 임명한 것, 뭐 아시다시피 뭐 노태강 그 문체부 국장 지금 뭐 대사로 가 있을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협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첫 번째 시작인데 앞으로 34번을 뭐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참 안타까운 게 뭐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하고 이제 그대로 임명한 게 아무런 지금 비판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비판하는데 언론들이 그 비판하는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일상이 돼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앞서 그 박 교수님이 한 얘기를 박주민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보다 중요한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었나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이재명 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부족해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갈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20일에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동의안이 본회의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테면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출구 전략 어떻게 좀 찾아야 할까요? 민주당은 이제 고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볼 때요, 아직도 여당의 이미지가 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의 이미지가 반 남아 있습니다. 이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정적인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포지션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야당의 입장이라면 견제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투쟁의 면모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수당으로서 본인들이 그렇게 여소야대인데 왜 대통령은 협치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한동훈을 장관에 앉히느냐 이러면서 반발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본인들이 다수당이고 국정의 한 축을 쥐고 있으면 또 국정은 흘러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의 출구를 찾으려고 하면 민주당은 절대 답을 못 찾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 인준 거부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거나 더 크게 손해보거나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아까 민주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국정을 이끌어가는 다수당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건지 아니면 견제 세력인 건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들이 여전히 반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견제도 하지만 민주당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목 잡기 모양새가 나오면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 점수를 얻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벌써 민주당이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정말로 당에서 제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그 얘기했던데 아예 의원직을 제명하는 이 절차를 빨리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혁신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서 그 견제하는 것만으로 점수를 따려 그러면 견제를 야당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니까 칼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이렇게 지지하고 환호하는 사람들만 표를 보내주는 거고, 국정의 한 축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의 역할도 해야지라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지지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왜 자꾸 견제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견제는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빛나는 거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견제만 한다고 결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후보들 중심으로 좀 발목 잡기 모양새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민주당을 향해서 스스로의 변화, 이를테면 자정 기능을 이제 주문하신 건데, 지금 남아있는 글쎄 카드 변수라고 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은 임명이 됐고, 한덕수 후보 총리 후보자, 그리고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좀 매만족해야 할까요? 이 문제들을. 사실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외통수라는 게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인준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준 투표라는 것을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비밀 투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부결하자 이런 식으로 관행이 돼 있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투표, 물론 이제 의총을 열어서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론이 아닌 상태에서 어쨌든 투표에 참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돼요. 만약에 그 결과가 뭐 굉장히 근접한다든지 반대가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당내 반란표가 많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좀 더 요구를 확실히 하라, 정호영 후보자 그럼 낙마시켜라 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라. 그러지 않고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참 곤란한, 어떻게 하도 사실은 지지자들로부터든 아니면 중도 유권자들로부터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네. 지방선거 앞두고 두 분께서 이제 민주당을 향한 주문하셨는데, 지방선거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선거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 텐데, 새 정부 출범이고 이후 지금 한 달이 안 된 시점이고 지방선거가 열리거든요. 아무래도 좀 여야 간의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가 될까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 2차전이라는 거죠. 뭐 누구나 다 얘기했듯이 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는 절반의 승리였다. 지방 권력까지 가져와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밀어달라, 이런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때 0.7%의 격차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이거 견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선 2차전 어떻게 끝날지 승부처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전 두 번째 의미는 여야의 그 소위 당내 주도권이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야 각각. 그렇죠. 여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소위 윤석열의 힘을 얻어서, 그 후광을 얻어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들이 보여요. 윤심. 예를 들면 윤심으로 출마했고 그걸로 당선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느냐. 특히나 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당내가 이제 윤석열의 당으로 바뀔 겁니다. 뭐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그 당의 주도권도 바뀌듯이 그런 주도권의 변화가 과연 어느 쪽으로 올 거냐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상임고문이 등판을 했습니다. 네. 자, 거기 통해서 경기도나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면 명실상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패배하는 쪽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본다면 소위 정치의 주류가 교체되는 얼마만큼 교체될 수 있느냐, 각 당 내에서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또 큰 의미를 갖는 지방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일단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총선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아시다시피 인천 계양을엔 이재명 후보가, 경기 분당갑엔 안철수 후보가 출격한 것이 또 관전 포인트인데,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잠깐 좀 보고 나서 또 평론가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은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32.1%, 안철수 후보 60.8%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개항을도 한번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50.8, 윤영선 후보가 40.9% 기록하고 있는데, 자, 큰 틀에서 지방선거 의미를 좀 포함해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방선거 말씀부터 드리면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둘 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대선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증이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대개는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3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대 0이 윤석열 대통령 컨벤션 효과, 뭐 아니면 무슨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민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죠. 부동산 문제가 이 수도권 3개 지역이 공통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지금 뭐 이슈를 잡고 다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들은 계속 지금 민생을 제대로 해라. 민생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메시지로서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보궐선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연히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한 진짜 국회의원 뭐 14만 명 유권자가 있는 개항을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겠죠. 속을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달라요. 개항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계속 당선된 지역이고 또 지난 대선에서도 엄청나게 앞섰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10%포인트 정도라면 더군다나 인지도가 훨씬 높고 인지도가 낮은 후보인데 10%포인트라면 도리어 적다, 격차가. 뭐 대선 그 득표율이랑 비교했을 때 거꾸로 분당갑을 볼까요? 분당갑도 전체적으로는 원래 이재명 후보 지역구였고 근데 분당갑 같은 경우 신승을 했어요. 김은혜 의원이 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몇 표 차이도 안 나요. 그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희비가 엇갈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보궐이 대부분 정치 신인들을 내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2년 임기의 보궐에 뭐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가서 꿰차는 건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상당히 박빙이네요. 43.2, 43.8%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미영 변호사를 필두로 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은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고 이해람 공군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상부에 알린 건 지난해 3월. 초동 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려 한 경찰이나 가해자 소환을 미룬 군 검사, 감독 책임이 있는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단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전 실장의 경우 사망 전까지 법무실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란 논란이 일었고 유족이 꾸준히 특검 도입을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특검만이 마지막으로 제가 믿어볼 수 있는 우리 딸 예람이 자결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검사 출신의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사망 1년 만에 특검 수사가 현실화됐습니다. 특검의 과제는 2차 가해 수사와 군 당국의 사건 은폐 무마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유족 측은 애초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경위와 함께 신고 이후 이어진 회유와 협박, 전출을 간 부대에서의 2차 가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식으로 유족을 만날 예정이라며 젊은 군인의 사망 뒤에 있는 억울함을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이는데 주어진 시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유족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성범죄와 관련한 최초 특검이라는 관심 속 첫 발을 떼게 된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이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태어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원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갓난아이가 생후 29일 만에 숨진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고 A씨는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넘어져 피를 흘리는데 5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아버지인 A씨가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27개월 아이가 다쳤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고 당시 영상과 아이의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보육교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아이를 방치했고 아이는 5시간 동안 다친 상태로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14만 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 부서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산하기관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직원들은 온갖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결혼 이주 여성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남긴 말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가족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직원들이 통번역과 언어학습 전문가로 일하면서 다른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곳입니다. 센터가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센터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 코치로 일해온 이주 여성 A씨. 한국인 직원들과 달리 10년 가까이 일하며 쓴 육아휴직은 고작 2달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의 월급이 최저임금이고 고학력 결혼 이민자 채용하기 어렵고 선생님이 이제 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고 우리 센터에서는 육아휴직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짧은 육아휴직의 대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센터 분위기 이상해졌다. 이 사람은 이상하다. 우울증 걸린 거 아니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코치 이주 여성 B씨 역시 직장에서 모욕감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 직원들이 꺼리는 추가 사업들까지 떠안는 건 부지기수고 문제 제기를 하면 폭언을 듣기 십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교양인가 취급해요. 언어도 보건서고 애 뭐라는 거야? 제가 한국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센터 이주 여성 직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일터에서 이 같은 차별을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센터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주 여성들이 정작 일터에서 차별과 갑질을 견뎌야 하는 상황. 소속 부처가 이주 여성 보호에 앞장선다는 여성가족부란 사실이 씁쓸함을 더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창과 합창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왔죠. 이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창에 참여하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노래를 만든 작곡가는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나아가는 5.18을 위해서 새 정부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중 숨진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와 노동운동가 박기순 씨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고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시 맷비나리를 황석영 소설가가 개사했고 전남대 학생이던 김종률 현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가 곡을 썼습니다. 1982년 작곡된 이 노래는 5.18 민주화운동, 나아가 민주화운동 전체의 상징이 됐습니다. 광주 시민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작곡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죠. 5.18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재창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문제없이 불리던 노래가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사가인 황석영 소설가와 백기환 소장이 친북 논란이 있다면서 모두가 함께 부르는 재창 대신 따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합창으로 바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노래를 부르지 않은 채 태극기만 가끔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다시 재창으로 되돌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진 논란을 마무리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5.18에 대한 그 역사적인 정확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이제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5.18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표는 이번 재창을 계기로 앞으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더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한 달 또는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입니다. 안착기로 전환을 하더라도 입원비 지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한 달 동안 우리 일상은 빠르게 예전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휴대전화 가입자가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30분 이상 머문 경우를 집계했더니 코로나19 유행 전인 3년 전보다도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기지개를 켜듯이 이동량 또한 코로나 이전보다 1.3%가 늘어났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을 누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변화에 발맞춰 원래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2급 적용 안착기 시점을 오는 23일로 잡았습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지자체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큰데 그 기간을 한 달로 할지 무기한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착기로 전환된다 해도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입원 치료비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이제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수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좀 안착기에 가더라도 좀 더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안착기 전환 결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BA4와 BA5가 국내에도 유입됐는데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2에서 13%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재유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착기 전환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에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을 마련해서 실내 공기를 통한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비행기 안에는 내부 공기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가장 높은 등급의 필터로 코로나를 포함해 바이러스의 99.9%를 여과합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이달 초 LED와 나노튜브 등을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사멸시키는 광열 헤파 필터를 개발했고 제품을 생산 준비 중입니다. 이미 상용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전자식 마스크에 헤파 필터를 달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긴 침방울을 차단한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 기술들을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질병청과 식약처, 산업부, 환경부가 모여 헤파 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과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한 헤파 필터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잦은 곳들이지만 이들 시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억제용이라 항바이러스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시간들이 또 길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교육부 쪽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했고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실 외 일반 병동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도 강화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아 실내 환기가 안 되고 환자 수가 늘게 된다며 환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하루 10분씩 3번 이상 자연 환기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기 설비를 계속 가동할 경우 공기 전파 가능성은 3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올해 1분기 약 8조 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해외 사업 구조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서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경영위기를 전력그룹사 간 유사 업무를 정리하는 등 경영혁신에 속도를 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회사 지분 등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만 남기고 대부분을 매각해서 8천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청문회를 50년 만에 열었습니다. 청문회의 요지는 미확인 비행체를 봤다는 보고는 늘었지만 이들이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50년 만에 다시 열린 미확인 비행물체 UFO 청문회. 청문회에서 미 정보당국은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 보고 사례가 400여 건으로 최근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드론과 무인기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당국은 다만 미확인 비행 현상이 지구 밖에서 왔다는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도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미확인 비행 현상을 촬영한 영상이 대부분 짧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후 무인기로 밝혀진 삼각형의 녹색 물체처럼 분석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because UAPs pose potential flight safety and general security risk, we are committed to a focused effort to determine their origins. 미 당국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일반에 대한 정보 공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want potential adversaries to know exactly what we're able to see or understand or how we come to the conclusions we make. 미 의회 소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제한다며 당국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확인 비행 현상이 최근 증가했다는 것 외에는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 없어 UFO에 대한 의문과 억측,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4대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온도, 해양 산성도 등 작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현재 시각 18일 내놓은 2021 글로벌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13.2 ppm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49%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비중이 큰 온실가스 농도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데이터가 지난 20년간 해양 온난화 속도가 빨라졌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지나도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라고 우려했습니다. 연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남에는 30도를 넘어서며 꽤 덥게 느껴진 곳도 많았는데 내일도 낮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다소 덥겠고 특히 포항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경북 지역은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경기와 강원 일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5도, 광주 14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